질의은 정성장 실장님께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핵 잠재력 확보 과제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 연구하시면서 주장해 오셨는데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또 제목도 바뀌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체크리스트 그랬는데 또 더 고민하시면서 제목도 바꾸고 내용을 많이 보완하신 것 같은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핵 잠재력 확보 과제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같은 논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핵무장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발전시킬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가올 9월 초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2016년에도 북한이 3월 달에 핵탄두를 공개하고 9월 달에 제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9월 달에 제6차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텐데 그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는 또 찬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핵무장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곧바로 자체 핵보유로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독자적 핵무장은 사실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우선적인 과제는 잠재적 핵능력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12일 두 번째로 시험 발사한 화성 18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역대 ICBM 중 최장 비행 시간은 물론이고 최고 정점 고도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화성 18형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가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북한은 향후 정상 각도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한 한편 러시아의 야르스급 다탄두 기술을 화성 18형에 접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전후해서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의 전술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7차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더욱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초보적이고 북한이 이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에야 의미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급속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 옵션에 대해서 여전히 금기시, 배관시하면서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한국 경제가 폭망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는 그런 시나리오 하나만을 이제 가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자체 핵무장의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로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될 텐데 이 같은 목표는 한국이 NPT를 탈퇴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이 NPT를 탈퇴한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이스라엘처럼 핵보유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조건부 핵무장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식 NCND 방식을 취한다면은 국제사회 제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 정부도 동시에 핵무장을 선택한다면은 국제사회 제재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용준 이사장님께서 쓰신 책에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제1차에서 3차까지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까지 북한이 당면해야 했던 제재는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국이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초강력 제재에 직면한다. 그거는 북한의 경우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의 자책 보유 이 반대론을 보면은 이제 핵보유 본격 추진 시기의 대외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책 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당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이제 일정한 조건이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자는 거고 이제 그래서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 그리고 2028년에 미국 대선에서 과거에 한국과 일본 핵무장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나 유사한 성향의 미국 우선주의 정치인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도 지금과는 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외교원로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에는 미중 대립으로 인해서 5년 내지 10년 내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소재 민간 연구소인 파시픽 포럼도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병합할 경우 한국, 일본, 호주가 모두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뭐 한국과 일본, 호주가 모두 핵보유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한국 경제가 과연 폭망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이제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존 핵무장 불가론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 참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이 핵실험한 후에 이들 국가들을 제재했다가 대중 견제 및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오히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호적 핵 확산의 경우와 적대국들로의 핵 확산의 경우는 미국이 다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나 이란의 핵무장 사례만 참고하면서 우리가 핵무장하면은 북한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편협한 이제 사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뭐 반대론자 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1년 내 초단기 핵무장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현실성도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의 전문가들 분석을 토대로 내린 결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설과 대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한국의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파악한 결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비확산 전문가 그룹의 비공개로 회람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이 1년 내 핵무장하는 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간단하고 빠른 재처리 시설을 4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세워서 이 시설로부터 주당 약 1kg, 연간 약 50kg의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핵무장 하는데 그 재처리 시설 만드는데 뭐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규모 재처리 시설을 공장을 건설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이 유사시 핵무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처음부터 반드시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지하하는 건 아니다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한 어떤 빠른 제철이 있어 건설하는 데는 퍼거슨 이야기한 것과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핵무기 한 개 제조에 플루토늄 4 내지 8kg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6개월이면은 이제 한국 정부는 핵무기 3개 내지 6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8개월이 지나야 핵무기 한 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퍼거슨 보고서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제 매우 주관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자적 핵보유를 추진할 경우에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어떤 논의가 지나치게 이제 분산되지 않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어떤 합의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자책 보유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서 첫 번째,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핵무의 완성이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정은 핵포기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김여정이 어제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도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불가역적인 무장 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 억제의 한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 국가이고 ICBM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신뢰할 방식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이 급속도로 고도화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확보하게 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먼저 전술 핵무기로 공격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하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라고 위협할 때 미 대통령이 과연 자국민의 대규모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북한과 핵전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4년마다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대통령이 이제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용준 전 북핵 담당 대사는 이렇게 이제 예리하게 비판을 책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유도 기술, 회피 기술 등은 각 나라 정부와 관변 전문가들이 북한의 깨벌 완성 사실을 부인하고 아직도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희망이 남아있음을 강변하기 위해 종종 내세우는 구실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스라엘 ICBM 없다고 해서 이들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아닌가 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치 비핵무기로도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현무5 미사일이라는 거, 이거는 아무리 이게 뛰어난 미사일을 하더라도 벙커버스터에 불과한 거고, 이 벙커버스터가 이제 전술 핵무기, 그리고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수소폭탄하고는 위력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다시피 이제 강릉에 이제 군 기지에서 동해를 향해서 현무2C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게 동해로 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날아가서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힐 뻔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현무 미사일조차도 제대로 충분히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서 오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현무5는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험 발사도 안 했고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그런 미사일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제 평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책 보유 추진을 위한 대내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핵저항 의지와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인데, 과거 드골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의 방위는 프랑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신념으로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도 이들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들 대통령이 프랑스 핵개발을 중단시키려 했을 때 아주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9년 9월에 이제 프랑스를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드골에게 미국은 유럽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왜 이 점을 의심하려 드는가라고 물었을 때 드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프랑스가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1차 대전 때 3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일이 지난 후에야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2차 대전 때에는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붕괴된 다음에야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골이 하는 말은 세상의 어느 국가도 자기 국가처럼 중요한 나라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침공을 받았으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겠지만은 미국이 아닌 다른 동맹국을 위해서 자신의 국가가 침공을 당했을 때처럼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뭐 국토가 초토화되거나 다른 국가에게 국토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야 간신히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자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케네디 대통령이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드골이 케네디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만약 소련이 그 프랑스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케네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드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대답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랍지 않다. 나토 사령관한테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나토 사령관도 대답을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구체적인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드골과 미국 대통령 간의 오고 갔던 이야기가 지금 한미 간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랑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해도 미국은 그거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자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과연 트럼프가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했을 때 자국민의 대규모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게 핵보복을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확장 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체 핵보의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교한 핵장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왜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비상 사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핵무장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을 보유하는데 18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50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핵무장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로드맵이라든가 매뉴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유사시의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플랜 B, 그러니까 플랜 B를 수립할 그런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은 그 유사시 이제 일본이 먼저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유일한 비핵 국가로 남는 그야말로 비참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한국 핵보유 역량에 대해서는 퍼거슨 보고서에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뭐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수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 재충전을 위해서 가동을 멈출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뭐 가압 중수로 가동 중에 연료를 빼돌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모든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이제 퍼거슨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제철 시설과 관련해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신속하게 뭐 제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뭐 만든 노카시오 제철 시설이라든가 토카이에 뭐 만든 제철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옵션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폭 장치와 관련된 기술도 우리가 이미 접근이 가능하고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핵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운반 수단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만 놓고 따지면은 그 핵무기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운반 수단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춘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방 포럼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0이라면은 운반 수단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80 정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운반 수단은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 전략사령부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핵무기만 빼고 거의 다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자강의 우호적인 국민 여론. 사실 우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미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은 핵무장하고 싶어도 국민들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핵무장으로 가기 어렵다면은 우리는 국민적 지지도는 굉장히 높다. 근데 초당적 협력이나 지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핵보유 추진을 위한 대외적 조건과 과제로 들어가서 한국 핵자강을 위해서는 미 행정부의 태도와 미국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3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흥미있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체핵보유에 대해서 미국인의 41.4%가 찬성하고 3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찬성 비율이 뭐 반대보다 9.9%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도 깜짝 놀라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이 북핵 위협이 한반도의 문제로 끝나길 바라는 미국 사회 저변의 인식을 엿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핵무기가 없으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을 했을 때 미국이 북한 핵 보복을 해야만 하고 그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북미 간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남북한 간에 이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안전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에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제 이용준 이사장님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제 그때부터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의 어떤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여론도 보면은 3차 핵실험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트럼프 뭐 당시 대선 후보
대선 후보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백악관 내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릴 정도로 갈려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행정부하고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파린 폴리시라든가 또 디플로매시라든가 또 내셔널 인터레스트든가 많은 언론과 전문 학술지 등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결정하면 미 행정부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실리고 있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뭐 VOA 같은 데서 한국 핵무장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직도 뭐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뭐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새로운 현상이죠. 현상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이 뭐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지금 민주당 행정부보다는 뭐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뭐 판단을 해봤고요. 이제 한국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국 설득 문제도 뭐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은 중국도 더욱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핵사용 문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더욱 안전해지는 게 만약 북한이 한국에 핵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핵무기로 인해서 뭐 서해라든가 뭐 동해 이런 데가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모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면은 북한과 인접한 동북 지방도 이제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남북한 간의 핵균형이 이루어지면은 그 일본이나 중국 모두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등 해가지고 몇 가지 제가 이유를 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가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 이제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해서 미일 원자력 협정이 허용하는 수준에 훨씬 더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일본에 허용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핵잠재력을 이제 받아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대부분 다 이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핵잠재력을 갖고서 그 다음에 핵무장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죠. 그 핵잠재력이 없는 상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3차 대전이 발발하거나 그랬을 때 일본은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면서 미국한테 핵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건 막자 이렇게 공동으로 합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추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전진호 교수님이 정세 토론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 캔자스대 교수가 지난 6월 달에 한국의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결론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 개발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견고하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보라. 그것은 항상 지켜지진 않았다. 미국은 10년 가까이 지속된 베트남전에서 5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상대를 내고 2천억 달러를 쓴 뒤 베트남을 포기했다. 또 최근엔 아프가니스탄에 1조 달러를 투자하고도 허무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약속을 저버린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를 대가로 수많은 청구서를 들이밀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과 평화협약을 맺으려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방위 공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킬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바로 인접한 국가로부터 노골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장 억제 반드시 우리한테 당장 필요하고 소중하지만은 이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이제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부터 이제 정부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